문학은 선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지 분석을. 알겠지? 독서는 지문만 잘 읽으면 돼. 근데 문학은 지문 잘 읽어도 틀려요. 선지에서 말리면. 그리고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뭐냐? 자기의 축적된 인생에 대해서 어떤 내면화를 한 시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람마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다 다르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인생 경험에 대해서 나 너무 잘 살았어, 나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건 그 사람만의 자아화인 거지. 근데 이 시의 화자는 자기의 축적된 인생 경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면 세계가 어떻냐, 결핍을 느껴요. 자기의 축적된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럼 불만족스러운 거에서 끝나느냐,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한대요.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서 결핍을 느껴서 자기가 느끼는 그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입니다.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되느냐면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리면서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나무네야 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서 서른 나무네라는 게 화자의 인생이겠네. 축적된 인생이겠네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제 스스로 뚫어보겠다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표는 나거든요. 왜냐면 이 서른 나무네를 꾸미는 말을 한번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야. 무너지는 이파리처럼 발 아래에 깔리는 서른 몇 해예요. 이 사람이 아마 서른 몇 살인가 보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꽃처럼 발 아래에 깔리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다음 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서 한금두금 곱다랗게 갚기는 연륜인데, 이제 연륜이라는 거는 축적된 인생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나의 경력을 연륜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연륜을 꾸미는 말을 보니까 뜻이 펼쳐졌던 연륜이 아니라 피려던 뜻은 날로 굳었던 연륜이잖아. 뭔가 뜻을 못 펼쳤던 거야. 당연히 사높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 이것의 의미를 바로 느끼기는 어려워. 그래서 가자라는 단어, 화자의 지향점인 거잖아요. 뭐뭐 하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사높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바인가 보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비유인가 보다. 지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 불만족스럽잖아. 근데 이제는 사높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당연히 진짜 섬으로 가자는 건 아닐 거예요. 현대시의 모든 구절은 비유니까. 섬으로 가자는 게 더 나은 인생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 그럼 마지막. 빛빛 하늘 아래에 피는 꽃 맑기도 하구나. 무너질 때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막아둔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이 결핍이 느껴졌던 인생을 끝낸 다음에 주름 잡히는 연륜 끊어버리고 나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 그럼 여기서 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불꽃처럼 열렬하게 살겠다? 섬으로 가자는 거랑 같은 의미의 비유인 것 같은데? 나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살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나 불꽃처럼 열렬하게 살겠다. 서른 나무네. 자기 연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화자가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구나. 섬으로 가자. 불꽃처럼 살겠어가 이제 더 낮게 살겠어라는 의미의 표현이겠다 정도를 연결해주는 거. 아마 이 사람에게는 불꽃 같은 열정이 결핍돼 있었겠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바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지문 독해를 못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가 그 결핍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다라는 걸 잡아도 틀려요. 3번 문제는. 그럼 제가 선지 분석을 해볼게. 3번 문제의 2번 선지요.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했지. 불꽃처럼 열렬하게 살겠다. 이제 화자가 원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뒷부분에서 일단 크게 거슬리는 게 수단입니다. 수단. 이 시에서 불꽃이라는 건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화자가 되고 싶은 모습 그 자체지. 이 시에서 불꽃은 화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화자가 되고 싶은 지향점 그 자체야. 그래서 요게 일단 틀렸어. 근데 제가 비슷한 느낌으로 선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1, 2월에 불렀던 현대시 중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 플라타너스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상세계인 하늘을. 근데 그 이상세계인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뚫려 있어요. 이 시에서는. 그래서 어떤 선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냐? 가에서의 창문 있죠. 얘는 매개체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 이상세계로 갈 수 있는 통로예요. 하늘이 이상세계고 그 하늘을 향해서 창문이 뚫려 있다는 거에서 이제 매개체라는 거야. 따라서 창문 그 자체가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틀렸다고 했잖아. 얘는 반대 케이스인 거죠. 이 시에서 불꽃이라는 거는 화자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예요. 되고 싶은 바. 이게 수단이랑 그 자체를 섞어놨을 때 똑같이 학생들이 어려워했잖아요. 이것도 불꽃이라는 게 대강 좋은 것 같으니까 뭔가 결핍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니까 맞다고 판단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뭉개서 읽으면 안 되고, 어려운 선지에서는 이것이 수단인지 혹은 화자가 원하는 그 자체인지까지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단이라고 안 했다고 쳐.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끄는 상태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이라고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이 선지가 적절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된 속성을 끊는다. 결핍된 속성을 끊는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민수라는 사람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저한테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민수한테 결핍된 속성이 뭐냐? 부유함이라고 할게.
이민수에게 이제 부라는 속성이 결핍이 된 거야. 내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갖춰야 돼? 돈을 끊어야 돼? 부유함이라는 속성이 나한테서 끊어져야 될까? 부유함을 내가 얻어야 될까? 결핍되었던 속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잖아.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고 싶잖아. 내가 모든 걸 충족하고 싶잖아? 그럼 나한테 결핍되었던 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찾아내야지. 이민수라는 사람이 가난해서 결핍되었다. 부유함이라는 속성이 없어서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 부유함을 갖춰야 결핍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선지 자체가 논리적으로 내적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지문과의 대응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적 모순의 선지야.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의 담초. 이옥의 담초가 어떤 수필이냐? 식물들이 하느님이 만드실 때는 다 똑같이 만들죠. 근데 인간은 그 식물들을 다 다르게 취급을 하더라는 거야. 어떤 꽃은 예쁘다고 예쁘게 가꿔주고요. 어떤 꽃은 소의 먹이로 먹여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다 동등하게 태어난 식물인데도 다르게 대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예쁘게 가꿔지는 꽃을 보면서 한 말이야. 귀함이 저와 같고, 소한테 먹이로 먹여지는 식물한테 하는 말이야. 천함이 이와도 같아. 어떤 것은, 즉 귀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호가의 장막 안에서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들은 낯을 든 종의 소나기에서 서리처럼 변한다. 즉 베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런 선지가 나왔었거든. 이옥의 담초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식물의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이거는 선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 어떠한 삶을 어떤 공간으로 나타내서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문장 자체가. 삶을 어떤 공간으로 비유해가지고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겠대. 비유를 쓸 때 원관념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비유를 써. 보조관념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원관념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식물의 삶을, 귀한 대우를 받는 식물의 삶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과 같다고 나타냈거든? 이거는 부호가의 장막 안이라는 공간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지. 이 식물이 얼마나 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식물의 삶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진짜 많이 질문을 받는 선지 두 개예요. 김기림의 연륜의 2번 선지랑 이옥 담초의 4번 선지. 선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선지가 기니까. 무슨 말을 하는 선지인지가 잘 와닿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좀 꼼꼼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학은 선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지 분석을. 알겠지? 독서는 지문만 잘 읽으면 돼. 근데 문학은 지문 잘 읽어도 틀려요. 선지에서 말리면.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부호가의 장막 아니라는 공간이라고 나타냈어. 이게 어떻게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적막한 분위기 같은 것도 안 나오는 수필이었지만.